안녕하세요. 달쌤의 달달한 검정고시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 오늘 2018년 1회 기출문제 두 번째 풀이 시간인데요. 11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를 해드릴 거예요. 고졸시험의 경우는 이번 해 문제가 특히 어려웠다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중졸시험 문제는 비슷한 난이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 기출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날씨가 덥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수학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고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유튜브 접속하셔서 기출문제 풀이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운 내서 나머지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 11번 문제는요,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A가 가만히 보니까 X 앞에 붙어있는 X의 개수예요. Y는 AX 더하기 4에서 A, 요 녀석이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 건가 아시면 됩니다. 자, 1차 함수 그래프에서 X 앞에 붙어있는 수가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A가 나타내주는 건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른지 아니면 완만한지 이걸 수치로서 나타내주는 게 바로 기울기인데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입니다. x가 얼만큼 증가할 때 y는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해 주시면 그게 바로 이 그래프가 가파른지 완만한지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기울기라는 수치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점이 필요해요. 자, 여기 쉽게 알 수 있는 두 점이 바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 그래프가 여기 Y축하고 만나는 점. 그러면 자,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움직일 때 X는 어떻게 증가했는지, Y는 어떻게 증가했는지, 혹은 X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Y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X의 변화 한번 볼게요.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움직일 때 요 점의 X값은 뭐였을까요? 요 점의 X값은 마이너스 2였어요. 자, 원점에서 왼쪽으로 두 칸 가 있잖아요. 근데 요 점의 Y값은 몇일까요? 원점에서 위나 아래로는 움직이지 않았다면 Y좌표는 0이에요. 자, 요 점 볼게요. 요 점은요, 원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위로만 4칸 갔어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X좌표는 0이고요. Y좌표는 위로 4칸 올라갔으니까 4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서 제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혹은 X의 변화분의 Y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요. X의 변화량만 보는 거예요. 여기 X는 0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서 자, 요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렇게 움직일 때 X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0이 되었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이만큼 커져서 0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X의 증가량 혹은 X의 변화량은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다시 움직여야 되는데 자, 어떻게 움직였나요? 위로 4칸을 올라갔어요. 위로 움직였어요. 위로 커진 거죠. 그래서 Y의 변화량, Y의 증가량도 플러스 4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4니까 약분해가지고 1분의 2여 2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두 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두 점에서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를 X좌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Y좌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따로따로 이렇게 구하셔서 분수꼴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혹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도 2 커졌고 Y는 4 커졌어요. 그래서 2분의 4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x도요,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더 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주시게 될 건데요. 그래프에서는 보통 x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중심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들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라면 기울기는 음수가 돼요. 그럴 때는 이 중에서 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 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움직일 때 x는 오른쪽으로 갔지만 y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x의 증가량 여기는 플러스가 나오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음수 중에서 답을 찾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양수 중에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어느 분식점의 메뉴판을 보고서 식사와 음료를 한 가지씩 주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식사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김밥, 떡볶이, 국수에서 3가지가 있고요. 음료는 콜라, 사이다, 주스에서 역시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식사 하나, 음료수 하나 이렇게 고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만약에 김밥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식사 중에는 김밥을 선택한다면 음료 중에는 콜라를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김밥과 콜라 이렇게 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밥과 사이다 이렇게 고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김밥과 주스 이렇게 고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김밥을 선택할 때, 식사 중에서 김밥을 선택할 때 고를 수 있는 음료수는 이렇게 3가지가 있으니까 식사와 음료수를 세트로 묶어서 한 개씩 선택한다면 이렇게 3가지, 김밥을 선택했을 때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김밥이 아니라 떡볶이를 선택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죠. 떡볶이 콜라, 떡볶이 사이다, 떡볶이 주스 이렇게 해서 떡볶이를 선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3가지요. 이거 국수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국수 콜라, 국수 사이다, 국수 주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 한 종류당 선택할 수 있는 음료수가 3가지고요. 그리고 식사도 총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총 몇 개가 될까요? 김밥에 3가지, 떡볶이에도 3가지, 그 다음에 국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3가지, 총 9가지가 답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식사하고 음료하고 동시에 한 개씩 골라서 세트로 묶는 상황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식사의 가지수와 음료의 가지수를 곱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요, 평행사변형에서 각 A하고 변 AD의 길이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X값하고 각 Y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을 생각하시면 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는데요. 일단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거잖아요. 예, 마주보는 변들이 이렇게 평행하게 생긴 평행사변형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x를 먼저 찾아볼 건데요. x 여기 있습니다. 변 BC의 길이에요. 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죠. 그래서 여기 마주보는 변인 AD가 여기 6이라고 나왔다면 X 역시 마찬가지로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각 A가 110도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 C, 즉 Y라는 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Y, 얘도 아이고야 110도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6, y는 110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다음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대각선에 관련된 문제도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14번은요, 닮은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하고 닮았는데 그 닮은 비가 바로 1대2라고 했습니다. 자, 1대2라는 닮은 비는요,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의 2배가 될 때 1대2 닮음이 되겠죠. 자, 그때 삼각형 DEF의 넓이는 삼각형 ABC,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가 될까?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데요. 닮은 비는 지금 현재 1대2가 됩니다. 자, 닮은 비가 1대2일 때 넓이의 비는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세요? 각각 제곱해서 구했습니다. 자, 1대2, 1도 제곱하고 2도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제곱 대 2의 제곱, 이게 바로 넓이의 비예요. 넓이 비. 자, 위에 거는요, 닮은 비예요. 닮은 비. 자, 닮은 비가 1대2일 때 넓이는요, 1 제곱하고 2도 제곱해서 이렇게 비를 만들게 돼요. 1은 제곱하면 1 곱하기 1 해서 그냥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를 제곱하면 2 곱하기 2에서 4입니다. 자, 1대4라는 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가 1일 때 큰 삼각형의 넓이는 4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큰 삼각형의 넓이는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4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닮은 비하고 넓이 비는 다릅니다. 그래서 2배 고르시면 안 되고요. 넓이 비는 제곱이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는요 실제 수를 넣어가지고 증명해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고 했나요? 1대2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쪽에 밑변의 길이가 2예요.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높이도 2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닮은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길이는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 이쪽 EF의 길이는 이쪽이 2니까 조그만 삼각형이 2니까 이쪽의 밑변은 4가 되겠죠. 자, 이쪽의 높이는요. 조그만 높이에 또 2배가 될 거니까 이쪽도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2분의 1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몇이에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고 넓이는 2예요. 자, 이쪽 넓이 구해볼까요? 밑변 4, 높이 4, 2분의 1 곱해야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럼 약분해서 어떻게 되나요? 4, 2, 8이에요. 그래서 2고 8이니까 둘이 몇 배 차이가 나는가 생각해 보시면 8은 2의 4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닮은 비가 1대2예요.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대4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15번은요.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이 나왔는데 이 둘에 대해서 어떤 정보 줬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가로가 2, 세로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가로는 2, 세로는 1이에요. 이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좀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알아야지만 이 정사각형에 대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도 구하고 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넓이 구해볼게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2 곱하기 1 하시면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사각형 내가 변의 길이는 알 수 없지만 넓이는 알 수가 있어요. 얘하고 똑같이 넓이가 2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제가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네모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알고 있어요. 넓이가 2래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사각형의 넓이는요, 어떻게 구하세요? 자, 한 변의 길이인 네모를 똑같이 2번 이렇게 곱하게 되면 그게 바로 넓이가 구해지는 거거든요. 자,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가로도 네모, 세로도 네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를 똑같이 2번 곱하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볼게요. 네모가 똑같은 게 2번 곱해졌네요. 네모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2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제곱했더니 2가 됐네.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바로 루트 2입니다. 바로 루트 2가 답이 되는데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루트 2고요. 만약에 여기가 넓이가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그러면 네모는 뭐가 될까요? 얘는 루트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누가 되는지 요 안에, 루트 기호 안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루트 3은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예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넓이가 만약에 3이 나왔다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6번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 등호의 왼편이 벌써 이렇게 인수분해가 다 된 상태로 나왔죠. 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고졸 검정고시 제가 개념 강의에서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2차 방정식의 열쇠 그 부분을 보시면 아마 요 문제에 대해서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개념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자,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한근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인데 x 플러스 1이라는 괄호랑 x 마이너스 4라는 괄호랑 둘이 곱해져서 0이 된 그런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x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이 방정식이 참이 될까? x자리에 들어가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그런 x값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a라는 i랑 b라는 i랑 곱해져서 0이 됐어요. 둘이 곱해져서 0이 됐다고요? 곱해져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A가 바로 0이라면 0에다가 B를 곱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0이 되죠. 아니면 뒤에 있는 B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B가 0이라면 A가 곱해져도 그냥 A가 어떤 수건 아니면 어떤 문자건 0이 곱해지면 그냥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둘이 곱해져서 결과가 0이 됐다는 말은 앞에 있는 녀석이 0이 되거나 또는 뒤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자 1과 누구랑 더해져서 0이 될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1과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괄호는 x 마이너스 4예요. x 마이너스 4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x 빼기 4가 0이에요. x가 뭐면 될까요? 4면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4는 0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1이나 4가 될 때 이 두 괄호가 곱해져서 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구한 x값이 여기 마이너스 1 하나 나왔죠.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바로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자, 2차 방정식 둘이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인수분해가 다 되는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앞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는 x값 찾으시고요. 뒤에 있는 괄호가 0이 되는 x값 한 개 더 찾아주시면 그 두 아이가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17번은요, 2차 함수 문제인데요. 사실 중졸 검정고시 문제 중에 여기 2차 함수 관련된 문제가 제일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예요. 고졸 시험에 나오는 2차 함수 문제보다 조금 더 복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고졸 시험에는 2차 함수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 단원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졸에서는 2차 함수가 거의 가장 어려운 파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은 굉장히 쉽고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까다로운 보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식이 좀 복잡해 보이셔도요, 이 식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게 정답인지 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자, 맞는 것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x축하고 y축이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자, 보기 1번 보니까 위로 볼록하다 그랬습니다. 얘는 바로 띡. 이거는요, 아래로 볼록이 뭔지 위로 볼록이 뭔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자, 아래로 볼록하다, 이게 바로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거든요. 자, 최대값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높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값은 그래프의 높이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지면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만 그려놓은 거고요. 계속 뻗어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높이 중에서 최대값이 어딘지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마이너스 1은 뭘까요? 여기서 말한 마이너스 1 요점이거든요. 높이는 여기 Y축에서 보시는 건데 그래프의 높이 중에서 가장 낮은 점이 바로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는 최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대값은 계속 뻗어져 올라나갈 거라서 몰라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는요, 가장 높은 요 점을 Y값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최대값,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 역시 계속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점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랬어요. X좌표가 0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X좌표가 0일 때 그 말은 원점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X좌표가 0일 때 Y좌표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자, Y좌표가 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어때요? 양수잖아요. Y좌표가 이렇게 원점에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이너스 1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X좌표가 0일 때 Y좌표가 몇인지는 이 식에다가 집어 넣으셔서도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X에다 0 집어 넣을까요? 그러면 식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2는 4, 플러스 4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두 번 곱해지니까. 그리고 빼기 1 하면 어떻게 돼요? 3이 되는데 그게 곧 y 값이에요. 지금 우리는 y를 구하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y는 x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몇이 될까? 지금 찾은 겁니다. 그래서 0,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다 그랬는데요. 꼭지점은 어디에 있나요? 아래로 볼록인 곳은 이렇게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는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에요. 자, x좌표 2 맞죠? y좌표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2, 1 마이너스 1 여기가 이제 y좌표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답 골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가 왜 맞지 않는지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객관식으로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는 생각보다 그래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정답만 딱 고르지 마시고요. 요것들이 왜 틀렸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두시면 이렇게 식이 달라지거나 그래프가 모양이 달라져도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18번 문제는요, 통계 파트에서 나온 문제네요. 다음 자료는 어떤 양궁 선수가 화살을 10회 쏘았을 때 점수를 나타낸 거래요. 이 자료의 최빈값은 그랬습니다. 최빈값. 빈도수 할 때 빈인데요. 최빈값, 이거는 가장 자주 나오는 값, 가장 많이 등장한 값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궁 선수가 이거 10번의 화살을 쏘았을 때 맞춘 점수예요. 8점, 7점, 7점, 9점, 7점, 8점, 8점, 10점, 9점, 8점 이렇게 맞췄다는 거예요. 아이고 숨이 막히네요. 자, 그랬을 때 최빈값, 가장 많이 등장한 값, 그러니까 이 양궁 선수는 몇 점을 가장 많이 맞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몇 점이 가장 많은가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사실 이렇게 딱 보고 7점이 가장 많은가 그랬어요. 그런데 7점은 세보니까 1번, 2번, 3번, 3번 하고 끝이죠. 8점은 몇 번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이나 나왔습니다. 9점은요? 1번, 2번 나왔죠. 그 다음에 10점, 한 번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값은 바로
8점이에요. 최빈값이 8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왜 7점이 최빈값인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보실 때는 또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대충 세어보시면 틀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나온 것들 하나하나 7점이 1개, 2개, 3개구나 이렇게 3개 이렇게 써놓으시고 8점이 몇 개인지 해서 요건 4개 9점은 2번, 10점은 1번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쉬운 문제 틀려갖고 나중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하나하나 잘 헤아려 보세요. 헷갈리시기 쉬운 그런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요, 삼각비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여기 AB 변의 길이, BC 변의 길이, AC 변의 길이 이렇게 다 나왔지만 이것까지 다 읽으시면서 에너지를 막 소비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기 변의 길이는 문제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비 문제는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B값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이것만 확인하시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그림 안에 변의 길이 같은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변 AB 막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더 막 이렇게 분산이 돼서 힘드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코사인 B구나. 이것만 좀 확인하시면 돼요. 자, 코사인은요, B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사인 어떻게 구하나요? 코사인은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코 모양 생각해서 구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요 2분의 1 그래서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코사인 B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도 체크해 놨는데요. 그럼 우리 코사인 구한 김에 사인하고 탄젠트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사인 B 한번 구해볼게요. 사인 B, 사인은 어떻게 구해요? 사인은 여기 시옷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는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2분의 루트 3. 빗변분의 높이. 이게 사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도 구해볼까요? 탄젠트 B. 탄젠트 B는요, 어떻게 해요? 밑변분의 높이. 이게 바로 탄젠트거든요. 외우셔야 돼요. 밑변분의 높이. 그러면 1분의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1분의 루트 3은 그냥 루트 3이라고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떤 걸 구하라고 나와도 구하실 수 있게 사인은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요, 탄젠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잘 외워두시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기출문제 푸셨으니까 다른 해 기출문제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얘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종종 잘 나오는구나 이런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나올지 코사인이 나올지 탄젠트가 나올지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중심각을 알려주고 원주각을 구하는 원에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은 원 O에서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일 때 원주각의 크기는 그랬습니다. 요런 거요, 막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요런 거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원 O에서 이 원을 말하는 건데요. 호 AB 여기 있거든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각. 얘가 120도일 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인 요쪽 각 있잖아요. 요쪽 각의 크기가 몇이냐 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원주각하고 중심각 사이의 관계를 알면은 그냥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걸 모르면 그냥 틀려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찍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중심각이 120도인 호가 있어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입니다. 반. 그래서 여기 중심각이 120도라면 여기 원주각은 60도가 나올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자, 호 AB에 대한 원주각. 원주란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건데요. 원의 둘레 쪽으로 만들어진 각을 원주각이라고 해요. 이 원주각이 60도일 때 중심각, 원의 중심 쪽에 만들어지는 각이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각의 2배. 60도의 2배인 120도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얘랑 어떤 관계예요? 조그만 녀석이 큰 녀석의 반절이에요. 아니면 큰 녀석은 조그만 녀석의 2배예요.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푸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11번부터 20번까지 푸시는데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1차 함수 기울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셨죠. 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어려우시다면 그 문제들은 조금 제쳐 놓으시고요. 좀 쉬운 문제들부터 하나하나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00점이 목표가 아니신 분들도 많으실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요. 좀 쉬운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점수 쌓아 나가시면 아마 합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